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벌써 다음 주 수요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흔히들 정치의 본령은 말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번 총선 역시 각 승부처는 후보자들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 특별히 모신 분은 총성 없는 말의 전쟁을 생각하다 보면 늘 떠오르는 분입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내신 강원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텐션이 높으시네. 제가 방송을 너무 텐션 높게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드시겠어요. 뭔가 아직 고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은 좀 약간 약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오늘 강하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잘하시네. 네. 좋게 보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경향신문과 좀 인연이 좀 있으시죠? 제가 경향의 오랜 팬이죠. 여기 경향 후마니타스 강의를 지금 뭐 몇 년째 해오고 있고요. 그 글쓰기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뭐 재계에 있는 사람들,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주로 좀 어떤 걸 이렇게 교습하십니까? 저는 그냥 글쓰기 하고 또 뭐 가끔 말하기 이런 거 후마니타스에서 하고 있고요. 밖에서는 뭐 리더십 강의도 하고요. 리더의 말과 글에 관해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높으신 리더들을 많이 관찰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그 리더십 강의도 하시는군요. 예. 네. 최근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인터뷰집을 연초에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작년 말까지 그 KBS 일라디오에서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이라는 라디오 인터뷰 프로 진행했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군요. 예, 한 2년 반 했고 한 300분 가까이 만났는데 그 중에 15분 추려서 책으로 냈습니다. 인터뷰 한 내용을요. 그 15분째 목록을 보니까 그 눈에 띄는 분이 유시민 작가도 있더라고요. 예, 유시민 작가가 제일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간곡히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1순위로만 나오지 않으면 싫어도 좋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1순위로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작은 항의라도 없었습니까? 책이 나온 다음에? 그거 전혀 없었고요. 네. 유시민 작가와는 그 노무현 정부 때 근무한 인연인가요? 어떤 인연입니까? 뭐 알릴레오에 이제 많이 출연했고요. 유 작가님이 진행하는. 네. 그 전에 이제 그분은 장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유 장관에게 좀 의견을 받으라고 한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원래 이건 대통령 원고인데 그에 대해서 뭔가 장관의 평가를 받아봐라.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봐라. 그 원고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의견,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뭐 4.19, 5.18 이런 연설이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뵙고 했고요. 결국 보내주셨는데 대통령이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근데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로 장관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방법이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면담을 하는 겁니까? 바쁘시니까 전화로 드리고요. 뭐 만나야 될 경우는 만나지만 그때는 또 뭐 급작스럽게 그걸 해야 돼서 또 지방에 계셔서 전화로 하고 굉장히 성실하시더라고요. 그 늦은 밤에 그 PC방 가서 이 작성을 하셨다고. PC방 가서요? 네,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 행사 직전이었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급하게. 뭐 목전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참 성실하기도 하시고 되게 기민하시다.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 썼어요. 어떻게 썼을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보시더니 유시민 장관 생각이네 그러시고 그냥 넘기셨어요. 아니 혹시 그 내용 세상에 공개는 안 됐지만 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고 너무 싶어요.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잊고 싶어. 그거 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좀 보관해둘 걸 그랬네. 그 나중에 어떻게 원고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 그러네. 앞으로는 저장 역시 잘해두시고요. 기자시라. 그러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만 근무하신 게 아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연설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고요?
그때 이제 3년 가까이 했고요. 그때는 연설 행정관이었습니다. 연설 행정관이요. 연설 비서관은 우리 고도원 선배께서 하셨고 요즘 인터넷으로 글 보내주시는 그 그 고도원 아침 씨 편지 맞습니까? 하시는 예, 네. 그 밑에 있었고요. 저는 경제 연설만 담당하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보수석실 산하였는데 우리 연설비서실 방에서 청와대 뭐 보도 자료, 그다음에 대통령 회견 자료, 또 뭐 대통령 그 이제 반론, 이게 언론사에서 경향신문 같은 데서 이상하게 쓰면 네, 이렇게 그 반론문, 속된 말로 조지면 그 반론문 쓰는 거. 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정식으로 뭐 압력 넣거나 뭐 전화 걸고 이런 거 않고 공식적인 서면으로, 해명자를 냈구나. 서면으로 예. 소통했죠. 그 아마 와이스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유선으로 넣어라 빼라를 했는데 그렇죠. 아예 공식적인 대응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아니면 그냥 하거든요. 언론사에 네. 보내고 공개는 않죠. 그렇게요. 내용을요. 반론문을. 네.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물론 행정관이셨긴 네. 하지만은 좀 기억나는 점이 좀 있습니까? 전 처음에 들어갈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의 그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분이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유신한고도 워낙 하셨고. 좋아하셔서. 네.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독대하거나 이럴 기회는 전혀 없었고요. 네. 뭐 영상 메시지 촬영하고 그럴 때 이제 옆에 서서 이제 지켜볼 수는 있었는데 의외로 되게 따뜻하시고 정감 있고 유머러스하고 내가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밖에서 보던 위험 있고 뭐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사책에나 예. 나올 법한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소탈하시고 네. 그야말로 이제 동네 아저씨 같다 그럴까. 근데도 이렇게 입장하실 때 보면 제 눈에는 이게 아우라가 뒤에 정말 아우라가 비쳤어요. 네. 후광이 쫙 비쳐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아니 그러면 업무 스타일은 좀 어떠셨어요?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행정관이니까 뭐 전부 다 듣진 않겠지만 고도원 비서관 예를 들면 직접 뵙고 연설문 쓰는 과정을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각자 대통령마다 뭐라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다르죠. 김대중 대통령님은 일단 이제 초안을 써서 그때는 뭐 이메일로 않고 출력을 해서 직접 종이를 들고 이제 부속실에 갖다 드리고. 네. 주면 대통령이 그 종이에 다 고치셔서 꼼꼼히 고치셔서 단 한 번도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내려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고쳐주시면 고친 내용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제 원고를 완성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땐 비서관이셨으니까 그죠? 더 네, 아무래도 직접 대면 접촉이 많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써서 말씀 듣고 써서 드리면 그거를 다시 보고 다시 불러서 뭐 추가로 생각난 것도 있으실 테고 또 주제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저도 이제 남의 말을 이제 글로 받아 적는 과정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주로 쓰는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특정 국면에서. 그렇죠. 근데 혹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목이 좀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이제 국정 철학이라든가 그 어떤 국정 성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시니까 그런 거 지금도 뭐 외울 정도.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뭐 남북 화해 협력, 그다음에 지식 정보화, 그다음에 복지 그 기반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문화 산업 융성. 네, 문화 융성. 예.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악의 편이다. 그러니까 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투표라도 해라. 그게 이제 그 행동하는 양심인 거죠. 네.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에 일할 때는 위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첫 공직 생활이었던가요? 그게? 그렇죠. 네. 그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쩌다 네. 보면. 원래는 이제 기업 주로 이제 업무를 하시잖아요. 대우에서 네. 처음에 대우증권에서 일하다가 네. 홍보실에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들 이거 하는 거. 그거 한 7년 더 하고. 오목하지 않았나요? 네? 더 오목했던 거 그때는 아닙니까? 예. 기자 세상이었죠. 기자분들은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신사죠, 네. 신사. 근데 그게 구학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구악입니다. 구악 구악. 정확하게는. 그래서 네. 그 7년 있다가 이제 그 대우 문 닫기 한 직전 한 2년여를 그 김우중 회장 계시는
그 비서실 조직에 가서 그룹 본산에서 일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김우중 회장님의 연설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정경련 회장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김대중 정부의 이제 발탁이 되는 과정 그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김우중 회장의 연설을 쓴 사람을 찾은 거죠. 아 이게 누구 작품이냐? 네, 그러니까 원래는 또 제가 아니었고 제 위 선배였는데 그 위 선배가 이제 자기는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됐죠. 아 그럼 혹시 뭐 네가 쓴 걸로 해라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전혀 준비 없이 들어가가지고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마도 첫 공직 생활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분서주하다 지내셨을 것 같고 이제 일을 배우고 알 때 노무현 정부에서 또 그 비슷한 업무를 하셨는데 그때 비서관으로 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 정권이 어쨌든 간에 같은 성향이라고 해도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대로 승계가 되신 건가요? 그게 이제 특히 그분의 글을 쓰고 이제 말을 써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뭐 정권 연장이 별 의미가 없죠. 전혀 다른 분이시니까. 그 완전 다른 분이죠. 예. 오히려 전임자 분에 이렇게 내가 물들어 있으면 싫어하죠 보통은. 그 다음 예, 분이 예. 그거를 그 물을 다 빼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문체를 다 빼고 자기 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상관없다. 누가 와도 내가 가르쳐서 내 거기에 맞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굳이 뭐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고 네. 인수위원회 때 이제 파견 나가서 한 50 며칠간 당선자 연설을 썼을 때 그때 처음 뵀습니다. 누가 중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글을 써드렸을 뿐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대통령이 눈에 들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직급을 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무슨 글이 마음에 들어서 저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쓴 거예요. 아니, 마음에는 되게 안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나가서 50 며칠간 네. 단 하나도 읽지 않으셨어요. 제 글을. 아 너무 까다롭다 그거는. 아니,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해도 그분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로서 검증해 볼 때 내가 쓴 글을 50일 동안 거의 안 읽었다. 누가 써준 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다 쓸 일 만무하니까. 아니요. 본인이 있습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메모하셔서 하시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임하고 들어오셔서 3월에 저를 관저로 오라고 그래서 자네 쓴 글은 내 글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쓴다고 하시면서 2시간 반 동안 한 32가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10개명도 아니고 32가지를 22개명을 생각나는 대로 나는 자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좋아하던데 나는 그렇게 나열하는 거 개조식으로 쓰지 마라. 예. 싫어하고 뭐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런 접속부사 다 빼라고. 신문 기자 같네요 거의.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늘 쓰시던 거거든요. 아 첫째, 둘째, 셋째. 그 친절하게 하세요. 네. 친절하게 그 방향 표시등 같은 겁니다. 우회전합니다. 좌회전. 그다음에 첫째, 둘째 정리해 주시는 게 아주 김대중 대통령 연설의 특징인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5년 모셨죠. 아니 김대중 시대를 넘어 노무현 시대까지 함께 하신 셈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 10년을 이렇게 하신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그 발화 습성이나 글쓰기 습성은 좀 어떤 겁니까? 직관적이고 직설적이시죠. 일단은 뭐 문장으로 보면 문장이 되게 짧고요, 간결하고 네, 단문 형태. 군더더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직행하죠. 본론으로 하고 싶은 말로 빙빙 돌리지 않고 직행하고 뒤에 붙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근거, 사례 뒤에 붙이는 시고. 늘 본인의 주장과 반대편 주장도 이렇게 소개하고 수용을 늘 하시려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와 다르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과 내 주장의 차이는 뭐고 공통점은 뭐고 서로의 장단점은 뭡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고 마무리로 이제 두 의견을 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시고 그러셨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듣기에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훨씬 더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연설문을 써서 그 관역에 제가 이제 화살을 맞춰야 되는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관역이 제가 뭐 워낙 어렸었고 너무 멀었던 것 같아요.
그 관역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계속 움직이는 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잘 찾아서 넣어드리면 됐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생각이 이렇게 발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쫓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들었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김대중 정부 때는 경제 관련된 주로 이제 글쓰기를 주로 하셨고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 지휘가 되게 되면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 다 포괄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직은 아니 갑자기 비서관이 됐다고 그래서 뭐 외교, 안보, 통일, 정무, 행정, 문화, 복지, 여성, 환경 이런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경제만 했던 사람이. 네. 근데 그걸 다 이제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경제 글쓰기 하다 정치 글쓰기 특히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술 속에 정치적인 담화가 늘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건 훈련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학습을 하십니까? 비서관 하시면서. 또 행정관이 계시고요. 네. 그분의 또 정무적 판단 이런 게 있고 또 정무 비서관실도 있고요. 아, 의견을 주니까요. 예. 가서 이제 물어보고 네. 공부하면서 하는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가장 쓰기 어려웠던 글이 있었습니까, 혹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하나하나가 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더 어려웠던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연설이나 4.19 연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제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미래 비전이 좀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오히려 뭐 광복절, 3.1절, 무슨 현충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잡기가 쉬운데 그건 이제 잡기 나름이거든요. 5.18이나 4.19 이런 거는 그 시기에 어떤 그 화두를 잡아야 되는데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대통령께서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이지만 저도 모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그대로 5.18 연설문을 작성을 한다. 그러면 시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데 무슨 팀이 꾸려집니까? 이게 특별팀이? 아니요, 그건 모든 것은 이제 연설 비서관 실소관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 초안을 언제까지 올려드린다 이런 것은 뭐 데드라인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올려드리기 나름이고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라인 안에서 기록이 되죠. 예, 보고되고 네. 보시는 거니까 가급적 이제 일찍 올려놓죠. 그러면 대통령님 시간 되실 때 거기서 보시고. 근데 되게 보시는 시간이 일과 중에는 거의 보실 시간이 없으시고요. 업무가 바쁘니까요. 예. 되게 아무리 빨라도 1시 넘어서 되게 2시 근방에 많이들 보셨어요. 아, 기록이 시간도 남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본인 생각을 그 댓글로 작성을 하십니까? 다 다시고 예. 이게 댓글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부속실 통해서 일정을 잡죠. 연설 비서관 언제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또 그때 이제 가서 다시 구술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광복절 격추사 같은 경우는 그 만나는 게 뭐 한 4-5번 이렇게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하고 쓰는 거군요. 예. 시간으로 하면 뭐 어떤 경우 어떤 해는 뭐 2-30시간 이렇게 대통령 말씀을 듣죠. 그때가 휴가 기간이어서 비교적 그냥 그 시간이 여유가 편하게. 좀 있으시죠. 제가 작가님 글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새벽 시간에 자기가 고치겠다고 한 다음에 아하. 뭐 4-5시 뭐 전화 오고 뭐 이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국회 연설. 국회 연설. 예. 그것도 임기 초반이었는데 다 됐어요, 원고가. 네. 다음 날 가는 겁니까? 다음 날 이제 가셔서 네, 연설만 해야 되는 하시면 건데. 돼요. 예. 근데 이게 하루 전날이죠. 전날 저녁 때 다시 부르셨어요. 더 좋은 생각이 났다고. 아, 새로운 주제를 꺼낸 겁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네, 다시 구술.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그런 상황은. 그래서 제가 좀 난감하고 좀 약간 짜증나는 표정을 지은 걸 눈치채시고 자네는 이게 하나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하자는 건가? 그게 최선인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가? 훈계를 또 하셨겠네요, 당연히. 예. 그리고 담배 한 대 피시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또. 구술을 예. 또 쫙.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그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네, 예. 물리적으로 이건 이제 사고다. 난 그럴 역량이 안 된다. 아니나 다를까 뭐 내려와 쓰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절반도 짜증이 나는 못 글쓰기 썼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 짜증 문제가 아니고 제 역량으로 네.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아주 늦은 시간에 새벽 2시쯤 전화하셨나? 본인한테 넘기라고. 아, 쓰던 원고를 넘겨봐라. 네, 본인께서 마무리하겠다고.
어디까지 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대목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생했다고 그냥 나한테 보내라고. 도저히 안 될 줄 아셨으니까. 그 원고를 받아서 또 새벽 내내 수정한 다음에 5시에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탈고만 하신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탈자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국회에는 미리 이제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쇄소 부르고 해서 이제 시정연설인 거죠? 시정연설.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그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때 막 중요한 얘기 엄청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연정 비슷한 얘기도 그때 그때군요. 예. 아니 그 본격적으로는 임기 후반에 하셨는데 초반에 그때 그런 약간 뉘앙스로 예. 이미 얘기했던 거죠. 국회 시정연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 보통 시정연설은 총리가 대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가셨고 국회 첫 연설이셨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네, 지금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바야흐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것도 22대 총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총선이라고 한다면은 17대 총선까지 거기서 치른 거죠. 2004년에 아무래도 그렇게 하고 이제 2024년에 22대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총선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말의 성찬이고 말의 전쟁입니다. 최근에 지금 국회나 정치권은 어쨌든 간에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그 말의 어떤 말로 서로 그 분열하고 적대하는 그게 정말 문제가 됐고 막말도 많았죠. 막말 파동도 많았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집단 뭐 극화라고 하더라고요. 집단 극화. 네, 완전히 분열된. 완전히 분열되는 거. 그게 훨씬 심해진 것 같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대통령이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 어떻게든 안 하려고 했다. 그게 뭐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5년 내내 거의 연설에 반복적으로 들어갔어요. 통합.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연설에 통합이란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편이 갈리고 서로 간에 어떤 이제는 뭐 대립과 갈등 정도가 아니고 증오와 혐오 수준이라고 그럴까? 지금 뭐 물리적인 공격으로도 나타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렇죠.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진단해 주셨는데 일단 여야 그 양당 그 대표 비대위원장이 되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동훈의 언어, 이재명의 언어 어쨌든 간에 들리고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연설 비서관 출신으로서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저는 뭐 어느 편도 아닌데 좀 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저는 한동훈 위원장 연설을 올해는 못 듣습니다. 뭐 잠깐 듣는데 언뜻 들어도 지난번 이수정 그 후보 지역군가 가서 한 얘기도 그렇고 수원에서 굉장히 선민 의식에 되게 찌들어 있다. 엘리트주의 그걸 한마디로 대변하면 그런 것 같고 우리 이 대표는 그 저항 의식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선민 의식이라면 저항 의식이고 그리고 되게 한 위원장 여유가 없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또 좀 구력이 되셔서 그런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있으시고 그 사실은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정치 초년생이고 이쪽은 이재명 대표는 진짜 연설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평가되는 분들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합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설적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기 객관화, 그 다음에 어떤 균형감, 그게 기가 막힌 분이세요. 어떤 현실과 이상, 명분과 실리, 또 뭐 상인의 현실감과 선비의 문제의식.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기 이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 두 분의 어떤 장점을 많이 배우고 학습하셨는지 두 분을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은 이제 느낌이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이 요새 국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 쭉 살아오면서 누군가 이렇게 심판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심판을 받는 입장인데 여전히 본인이 심판을 하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뭐 범죄자를 심판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예. 그 말 한마디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뻑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대통령의 자리는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 자리예요. 국민에게 충성해야 예.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 만인 같아요. 지상의 자세에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역할과 위치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집 세신 건지 그게 소신이신지 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독선 같은데 그 변하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네. 가시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뭔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라는 중대 국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발화나 글쓰기는 본인 입장에서 서 보면 굉장히 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좀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말 그 감정의 어떤 절제와 순화 이런 데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그래요? 그 임기 중에 재보선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탄핵 국면도 있었고요. 네. 정말 뭐 이게 좀 감정이 격화되고 그럴 그 계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단 한 번도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의연하고 더 우리 아래 직원들 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츠리거나 눈치 볼까봐 그거 풀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있어도 화를 내는 건 못 봤습니다. 분노와 화는 좀 다르지 네. 않습니까? 화는 약간 사적인 감정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분노는 그렇죠. 약간 공적인 부분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런 건 되게 강하죠. 그 연민은 그래서 눈물도 많으시고, 근데 그런 감정은 풍부하신데 그리고 이제 그런 감수성이 있는데 그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절제 못해서 그거는 지도자로서 그거는 아주 기본 조건이거든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그건 최소한의 수양 아닙니까? 네.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가 막 경로하고 막 이러면 네. 진짜 아래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서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 근무를 해본 건 아니지만 언론에 전해지는 얘기들만 종합을 해보면 여러 사안에 대해서 경로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경로했다라는 감정이 비서한테는 예를 들면 화를 냈다. 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우리 때요? 네. 우리 때는 그냥 바람결에 들리죠. 지나다가 문 직접 앞을 지나다가 들은 사람은 없는데 네. 그러셨다더라. 카더라로.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문 밖으로 고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처에서 어떤 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소홀히 하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엄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이어가면은 그 취임사나 등등에서 등장하는 말 중에 이데올로기적인 어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공산 전체주의라든가 약간 좀 근원을 좀 알기 어려운 형태의 변종의 이데올로기적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을 기존에 모셨던 대통령들을 선호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단어가 나오면 빼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저는 제가 모신 대통령은 그렇게 구구한 해석을 낳고 뭔가 해설이 필요한 그런 용어나 개념은 안 쓰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 들어도 다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라고 늘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중학교 사회교과서 갖고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보시기도 했습니다. 사회교과서를 가져와서 보시더니 야 네.
어렵구나 중학생도. 아, 좀 더 어렵게 써도 되겠다. 이 정도면 뭐 어렵게 써도 상관없겠다. 네. 근데 그 정도로 그 이제 쉽게 접근하려고 하셨고 한자어도 가급적 안 쓰시려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아무래도 이제 그 한자 이전 세대시죠. 분이시라 예. 한자를 안 쓸 수는 없는데 대신에 그 단어가 좀 어렵더라도 그걸 굉장히 쉽게 풀어서 해설해 주라. 예.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음. 쉽게. 그 여기 우리 경향신문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그 평전 쓰신 분 논설위원 거죠. 예. 네. 네. 그 선배가 그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네, 압니다. 쓰셨죠. 예. 쓰셨는데 그 자서전 지침을 주셨대요. 쓰라고 그러면서 네. 3가지. 첫 번째 사실에 입각해 써라. 네. 사실대로 써라. 두 번째 재밌게 써라. 근데 재밌으면 쉽게 써야 된다. 세 번째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써라. 의미를 가만있어. 김태근 선배 같습니다. 김태근 선배 지금 퇴임을 하셨는데 예. 진짜 글 잘 쓰십니다. 네. 네. 퇴임 애석하게도 퇴임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네. 진짜 글 잘 쓰세요. 네.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글쓰기 하라고 했고 제가 듣다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딱 기자 그 훈육을 받을 때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단문 위주로 써라. 눈높이는 중학교 2학년이다. 한자어를 지향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접속어를 쓰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보면 이분이 변호사가 아니고 기자 출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말씀 들어보면 조금 약간 현학적인 측면은 있지만 뭔가 그 어휘구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좀 더 해보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제 분석이 맞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네. 김대중 대통령은 저술가 쪽에 좀 가깝고 노무현 대통령은 웅변가 쪽에 좀 더 가깝고 두 분 다 말과 글에 되게 능통하신 분인데 네.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글에 가까운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글은 말에 가까운 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문어체냐 구어체냐의 차이인데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네. 글이 아주 유려하고 네. 글 자체로 이렇게 그 아주 완성도가 있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뭐 이렇게 그런 건 안 되는 하기보다 분이죠. 네. 전달을 명확하게 하는데 이제 방점을 두고 네. 말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하셨죠. 제가 작가님 책을 읽었던 거에 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글쓰기를 더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체는 네. 단문으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같이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서술 방식은 첫째, 둘째, 셋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두 개 김대중 혼용적으로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데 그 대통령이 이제 담화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뭐 대담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그런 요소들로 언론에 노출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좀 안 한 지가 좀 됐고 그리고 최근에도 올 초에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KBS라는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을 택했고 의대 정원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을 때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담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은 어떤 선택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당연히 아니 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셨겠죠. 그 노무현 대통령은 별일이 없어도 그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추측안에 가고 싶으셔가지고 그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기자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네. 그게 무슨 현안이 있고 뭐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기자 만나서 기자 얘기도 듣고 그 얘기하고도 싶고 그런데 이제 참모들이 엄청 이제 말려서 그렇게 잘 못하시고 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걸 되게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 듣고 두 분 다 뭐 이런 국면에서는 당연히 직접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셨을 거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저는 공인의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그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까지 있었던 어떤 그 사적 언어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공적인 언어를 이제 구사하는 사람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님 보면 여전히 그냥 그 자기 편만 데려다 놓고 네. 먼저 골목대장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즐기고 네. 그것도 그분들은 잘 들어주니까. 네. 근데 국민 중에는 잘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말도 듣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 전환이 지금 안 되시고 아마 끝까지 그러실 것 같고 저는 그게 그 사적 언어와 공적 언어의 경계가 분명히 있고 그걸 이제는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 자리에 가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이 궁금하고 한 것들도 알려줘야 되고 국민이 사과를 받고 싶어하면 사과도 해야죠. 해야 되고 국민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하면 위로도 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태원 사건이라든 뭐 이런 그 참사 때 이런 때라든가 뭐 여러 경우에 뭐 사과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근데 그런 것은 오히려 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동력이 안 생기고 그렇죠. 뭐 써도 되겠습니까? 되질 그게.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거의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세부적으로 제가 드는 궁금증이 어떻게 보면 스텝 라이터장 이런 거잖아요. 연설비서관실 자체가.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이론을 경청을 해야 되고 그런 이론이 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빈도가 있는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연설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의견을 일단 청취할 거 아닙니까? 쓰다 보니까 다른 의견들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뭔가 이론을 제기하고 설득해서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런 개입 지점들이 꽤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솔직히. 예.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이런 건 있죠. 네. 대통령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경제개혁 쪽은 뭐 그래도 알아듣고 의견을 시장개혁은 내지만, 좀 알겠는데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듣고 이제 정무비서관실이나 비서실장님께 이제 여쭤봐서 이게 어떤 의도와 취지와 목적을 가진 거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이해해야 쉽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대통령 말씀에 반하는 내용을 어디서 듣고 넣는다거나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아마 시도를 했어도 제가 모신 두 대통령은 절대 받아줄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문장, 멋있는 문장을 넣어도 그게 빼요? 자기 문장이 아니면 빼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시작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쓰신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문 쓰셔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서 한번 봐라. 그래서 보고 나도 뭐라도 이렇게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역사는 우리 편일 것입니다. 한 문장 넣었거든요. 읽으실 때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말이 아닌 건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사실은 아주 높은 상사가 돼본 적은 없기 때문에 상사를 설득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면 글쓰기 측면에서 그러면 꾀를 좀 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정무비서관실을 소통을 한다고 치면 그에 대한 주제의식은 거기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무비서관실에서 만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 좀 이렇게 대통령 보고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해봐라라든가 이런 꾀는 좀 없습니까? 그런 농간을 부리면 그 자리에 오래 못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겁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연설비서관실로 경찰의 날이다. 그럼 경찰청장님이나 의견이 올 거 아니에요. 옵니다. 뭐 좀 어떤 내용 뭐 좀 넣어달라. 넣어달라고. 당연하죠.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배짱도 없고 그래서 일절 그런 걸 이제 안 받았고 근데 그런 건 뭐
해당 비서실을 통해서도 많이 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산업비서관실을 기능에서. 통해서 예. 산자부 의견을 우리 장관이 한 받기도 얘기는 이거는 꼭 좀 넣어달라든가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제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무조건 걸 칼같이 자릅니까 그런 거? 아니 그런 걸 부릴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건 네. 믿으셨던 것 같아요. 얘가 장난칠 사고 칠 일은 없다. 예. 그럴 애는 아니다. 네.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에 다시 본질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그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품성, 뭐 태도 이런 게 좀 묻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묻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다죠. 결국은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하죠.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누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맨날 그 로고스, 뭐 파토스, 에토스에서 네, 에토스가 제일 네. 중요하다. 그 에토스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신 두 분 다 그게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드는 게 이제 정치인의 글쓰기잖아요. 어쨌든 청와대의 글쓰기였지만, 근데 그 앞에는 그 경제인의 글쓰기를 하신 건데 그 시야나 글쓰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독자 자체가 아예 다른 글쓰기잖아요. 예. 이거는 뭐 태세 전환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다른 일 아닙니까, 사실? 그 제가 그런 능력은 있는 거죠. 응용력이 있는 거죠. 응용력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를 되게 심하게 봤고요. 아 왜요? 어렸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계속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되게 빠르고요. 저는 새로운 상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조직에 적응할 때 어떻게든 그 조직을 관장하는 그 이제 제일 높은 분, 그분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이나 어떤 지향 같은 거를 네.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맞추는 거. 저는 청와대 네. 처음 들어갔을 때 한 열흘간 집에를 안 갔습니다. 대판 혼나고 우리 아. 고도원 비서관께 네. 첫 연설 초안 드렸다가 엄청 깨지고 한 열흘간 안 가고 그 처음에 시간을 집중해서 드리면 뒤가 되게 편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예. 다른 분들 보면 그냥 하나씩 알아가더라고. 계속 혼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10%만 앞에 잘해 놓으면 그 뒤 쭉 가는 건데. 근데 하나씩 네. 알아서 알만 하면 헤어져요. 그러면서 막 서운하대, 아쉽대, 정들자 헤어진대. 그 정들었다는 게 이제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분이 뭘 원하고 어떤 걸 나한테 기대하는 걸 알았다는 이제는 건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보내. 그때는 헤어져요. 예, 네. 임기 끝나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빨리 알려고 노력했고요. 네. 아니 최근에 이제 그 보면 재계에서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정경림 회장을 지내셔서 아마도 이제 글쓰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글을 어떻게 주문하고 어떻게 써드려야 됩니까?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네. 그분이 뭐 하버드, 뭐 동경대 박사학위가 몇 개시고. 아 그래요? 네. 제가 2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뭐 학술적인 수준을 높이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 뭡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네. 제가 니체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라는 문구를 인용을 했어요. 네. 풍파는 전진하는 자의 것이다. 자의 벗이다. 것이다. 예. 이것도 내가 뭐 어디 읽은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김대중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배운 풍어로 네. 그거 이제 써드렸는데 네.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원전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독일어 원전. 그냥 한국어 번역서도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원전이 뭔지를 가져오시죠. 아니, 그분은 그거 확인하시는 게 정말 진지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를 원전도 망신시키- 출처도 모르는 얘기 사실 나한테 한 확인도 거냐? 않고 예. 누구를 망신 주려고 전 작전을 했냐. 그분이야말로 기자하셨어야 되는데 팩트 파인딩, 팩트 확인 이렇게 철저한데. 사실 맞죠 그 말이. 네. 네. 아니 근데 효성 그룹이 정말 힘들겠네요. 제가 힘들었겠네요. 지금 보니까 경영 과정에서 이렇게 꼼꼼함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거 숫자 가져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배, 100배 심했을 것 같은데요. 엄청 깨지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네. 그 같은 층에 있었거든요, 제가. 회장실 이쪽 방에. 네. 그 후임자 혹시 누구였습니까? 그건 제가 안 네. 알아봐요. 그쪽은 다시 쳐다보질 않아서. 아니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얘기하다 궁금한 게 연설 비서관 어느 모임에 소속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모임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퇴임 후에도 그럼 뭐 특정한 이름을 정해서 모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연설 비서관이 모임이 있습니까 혹시?
노무현 대통령 연설 비서실 같이 일했던 사람은 자주 만납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혹시 모임이? 그거를 누가 그 연설은 서서 하는 게 연설이요. 섰다방이라고 누가 우리 행정관 중에 네. 아니 그 대통령 연설을 쓰는 사람이 품위 없게 섰다방이 뭐예요? 아니, 떴다방도 아니고 그죠? 예. 연설은 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섰다방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모입니다. 네, 자주 모이시고요. 네. 자주 모이는 게 멤버들 혹시 좀 저도 알 법한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요. 다 늘공입니다. 늘공. 해수부, 뭐 산자부 쪽에. 그러니까 부처에서 파견 나온 분들 네. 지금은 이제 뭐 이미 나이가 퇴임도 뭐, 하고 퇴임도 국실장이거나 가장 어린 실장까지 분이 다 하고 이미 그만두고. 네, 그때는 행정관이셨지만 네. 에이스들 다 와서 일했었죠. 근데 네. 그 임기 끝나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아이고 이명박 인사보복이나 정부 이런 때 것들이 잘 안 받아줘서. 아이고 아무도 뭐 이제 인사 보복적인 행태가 좀 있었겠죠. 특히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악랄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다른 비서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연설 비서실에 파견 나와 있던 분들은 핵이라고 생각했겠죠. 뭔가 이제 주홍글 씨 같이 이렇게 찍히는 네. 거죠. 낙인이. 그분들이 그러면 다시 이제 좀 비상할 시점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나 됩니까? 그게? 그때 부속실로 다시 다 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 같이 일했던 행정관 둘 다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때 비서관 뭐 순차로. 수석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 이제 국장으로 순차적으로 두 사람이 왔는데 그때도 이제 부속실에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토할 그 대통령의 말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키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네. 교대로 한 번에 둘은 아니고 근무를 했습니다. 부속실에. 결국은 이제 그 구제가 10년쯤 지나서 이제 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시 정치인의 발언들 돌아와 보면은 이게 격하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말과 글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국민들을 설득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선거 코앞이다 보니까 뭐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거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하는 언동인데 그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전혀 역효과죠. 역효과. 근데 그것과 관련은 왜 그렇게 거친 언사를 할까요? 뭐 무슨 그렇게 해야 뭔가 언론에 주목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그 용산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독하게 해야. 네. 그리고 또 자기 진영에서는 환호하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위에 사람 좋아해, 언론에서 받아줘, 자기 진영에서 박수 쳐줘.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계속 이렇게 퍼지는 효과를 낳으니까요.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든요. 손가락질을 당하거든요. 그게 이제 선거 결과로 나타나겠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투표로 심판하겠죠. 네, 아까 이제 뭐 말로 얘기하시다가 리더십 얘기도 좀 하셨는데 혹시 우리 역대 뭐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그건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라든가 혹시 느끼시기에 좀 이분은 리더십이 좀 약간 특별하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이제 자꾸 하셨지만 노회찬 의원. 난 그런 좀 해학과 풍자가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국민들 좀 즐겁게 하고 정치를 그러니까 상대 좀 진영하고 싸워도 그렇잖아요. 그죠? 해학과 풍자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실소를 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받아들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그리고 정치가 국민들을 좀 즐겁게는 못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정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유머러스 하십니다. 가까이서 보면 몰라요. 그게 또 왠지 가진사의 여유일 수 있지 않아요? 웃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웃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웃기려고 노력을 하세요. 좌중을.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해도 우리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긴장하지 않게 대통령 앞에서 좀 아무 얘기나 좀 할 수 있게 처음에 늘 농담을 하세요. 정상회담 할 때도 늘 그러시고
그게 다 먹히고요. 즉흥적인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놀라워요. 호주 가서 정상회담 하는데 그 호주의 철광석이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맞아, 수입을 수입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그게 차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그 철광석으로 만든 대한민국 차들이 그 철광석 자기 고향으로 바다 한참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호주 총리한테 애둘러서. 네. 그런 걸 그게 뭐 준비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그 얘기가 또 경제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수출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이게 하나 곱씹어 보면 얼마나 투자 네. 유치나 이쪽 수출에 네. 진심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역대 이렇게 보면 보수 정권에서 잘했던 건 물가, 그 다음에 수출, 네. 뭐 이런 거에 유가 환율 이런 거겠죠. 뭐 신경 많이 썼잖아요. 네. 뭐 근데 지금 정부는 뭐 수출에도 역행하고 뭐 물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경기도 되게 보수 정권이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그렇고 여러모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경제를 잘 모르지만 문외한이지만은 이게 건전 재정을 굉장히 정부 초기에 주창을 했는데 지금 선거 앞두고 한 얘기는 다 재정 풀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계속 그 일관성이 없고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혼란스럽죠. 근데 마치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의 지시를 하더라도 최소한 글을 만들거나 말을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좀 제어나 제동을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서워서. 네. 막 화를 내시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고. 받아적기 바쁘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진실을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얘기 좀 해봤는데 최근에 또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사실은 저는 그분을 여기서도 옆자리에서 똑같이 뵀었는데 네. 그날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자 시절에 혹은 교수 시절에 했던 그 언변들을 접한 것과 정치인이 돼서 나타난 조국은 굉장히 달라 보였거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그 조국 교수가 대통령과의 무슨 대화 자리에 사회를 봤던가 하는데 젊은 교수였는데 너무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아니 정말로 난 정말 실망했어. 아니 이게 그 뭐야? 명성은 내가 익히 들어서 아는데 네. 그 조국이 거의 뭐 표가 날 정도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러나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그 교수가 둘이 정말 비슷해. 뭐냐면 첫 번째 또 외모가 잘생겼어. 외모가 일단, 네. 인상이 좋잖아요. 훌륭해. 두 번째는 두 분 다 원래 정치에 뜻이 없었어. 그렇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끌려 된 나왔어.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언변이. 예. 언변이 달변가는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지금은 정권 심판. 그러니까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또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어. 그럴 때 나타났어. 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었어, 두 분 다. 혹독한 그런 처지에 있었어.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친구를 그렇게 보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대표인가요? 조국 대표죠.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은 저 말할 자격이 있어. 아주 지금 그 말을 아주 절박하게 한다는 거. 그게 정말 진심이라는 거. 사실은 투박한 언어잖아요. 예. 사실은 연설은 제가 잘 한다고 자꾸 얘기해서 연설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예. 전문가 연설이 입장에서는 네. 좀 그 강약 고저도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질문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하는데 듯한 그게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시지가 좋으니까 그게 또 먹히니까 뭐 연설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옆에서 들어봤을 때도 뭔가 간결한 메시지 이런 것들에 이제 국민들이 좀 호응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좀 드리는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간에 비서실장 지금 정부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비서실장은
대통령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늘상 붙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말과 글에 대해서도 관찰할 기회가 많고 뭔가 연설비서관실과도 의견을 주고받을 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 시절이 좀 어땠습니까? 이제 민정수석 하실 때도 이제 계셨고 이제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그 대통령 주재 연설문 그 품평회 같은 건데 독회라고 네, 하거든요. 독회 그래서 여러 사람 읽는 거. 그러니까 예. 이제 중요한 연설은 다 모여서 봅니다. 그래서 의견도 내고 이제 그럴 때 보면 절대 의견 안 내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아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혀 안 낸다. 다른 뭐 수석들이나 이런 분들 막 한마디씩 딱 하고 막 그러는데 안 하세요. 안 하고 독회 끝나면 따로 찾아와서 나오면서 저를 불러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의견을 얘기하시고 내 방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거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샤이하신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다른 분들 다 집에 가는데 네. 그분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야.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막 티내고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고. 예. 자기가 이런 거 열심히 받고 뭐 내 의견 이렇게 좋고 이런 걸 이렇게 내색을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격도 그러시고 나는 그래서 대통령과 워낙 친하시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가 보다. 잘 보일 필요가 없나 보다. 근데 지금 보면 성격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유세 현장 나오면 어색해 보이고 네.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도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죠. 예, 지금은. 예. 공적 언행을 신중하게 하시죠. 잘하시죠. 잘하시고. 저것도 있다. 그 조국 대표도 말실수 없잖아요. 없죠. 문재인 예. 대통령도 그것도 같아 막아. 맞다. 이거 물어보고 싶다. 지금 조국 대표가 뜨고 있는 게 시중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부산 사투리가 엄청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그 말에 격하게 공감은 안 되는데 뭐 고마 치아라 말하든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 투표 심리를 굉장히 생각한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투리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공적인 언어의 장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참모였다면 사투리 쓰라고 하셨겠습니까? 제가 뭐 감히 뭐 쓰나 봐요. 근데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그 무슨 사직구장에 네.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갔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그 고향이잖아요. 고향. 본인 고향이죠. 예. 뭐 본인이 고향 사투리 쓰는 거야 뭐. 아니 거기가 고향도 아닌데 거기 가서 그 표 짜고 부산 사투리 쓰고 그건 좀 이상한데 네. 고향인데요 뭐. 네. 그리고 또 워낙 조국 그 대표 이미지가 왠지 사투리 안 쓸 서울 깍쟁이 같잖아요. 네.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사투리 저 사람이 부산 저렇게 사람이었지. 교수고 뭐 고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사투리도 쓰는구나. 이게 우리랑 똑같구나 이거죠. 그게 예. 정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아까 이제 사직구장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워낙 이제 세밀하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직구장을 갔다고 한 적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구장을 뭐 방문 여부는 그렇게 구장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는데 일부 언론이 이렇게 그렇게 보도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본인은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절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된 건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이 글 쓰기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기자지만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또 말하기를 하는데 그 뭐 해를 거듭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이나 말이라는 거는 뭐 정도도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작가님 책도 많이 봤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대용해서 여러 군데서 떠들어 보기도 했지만은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제 좀 그래도 궁금한 게 전문가시니까 그 말과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좀 간명하게 설명을 좀 요약을 해주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잘 들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듣는 걸로 썼어요. 청와대 있을 때도 대통령에게 듣고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사람에게 듣고 뭔 말을 듣고 싶은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전문가 찾아가서 듣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또 여론조사 비서관실 가서 민심이 어떤지 듣고 청취하고 듣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취재해서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냥 듣는 걸로 그러니까 잘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원하는지 뭐가 궁금한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런 걸 글로 쓸 수 있죠. 근데 경청에 서툴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좋은 말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수사학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 중요하다. 말을 수사를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를 잘 읽어서 그 심리에 맞춰주는 거 그게 말을 잘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 심리를 알려면 잘 들어야죠. 그 사람을 잘 듣고 네.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적재적 국민이 원하는 말을 던져주고 그렇죠. 예, 설득하고 그거를 예. 글로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님은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우리 경향신문에서 언제부터 글쓰기 강의하셨다고 하셨죠?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비법을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작가님이 굉장히 롱런하고 계셨는데 롱런의 비법 뭐죠? 그 담당자의 말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체화해서 잘하시기 때문에 원래 말 잘 듣는 어린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인 거죠, 그게. 8년. 8년. 그 8년 연속해서 일한다는 그때도 게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 DJ 정부와 참여정부는 제가 알기로 아예 다른 정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모 중에 겹치는 사람이 거의 유일무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끝날 네. 시점에는 거의 없었죠. 그리고 관계도 솔직히 초반에 안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네. 그렇죠. 그런 대북 상황이기 성동 때문에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거기에 빌붙어 있었다는 게 완전히 이렇게 변신을 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는 제가 독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일단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열흘 동안 집에 가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일단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어 뒤에 새겨진 화자의 태도나 품성이 말이라는 출구를 통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청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생각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엄청 뜨고 있다고. 그 후마니타스 또 소장님이 경향 TV 끝내준다고. 우리 경향신문이 이제 어려운데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유, 돈 누가 들으면 엄청 벌어줘야겠어요. 왔더니 지금 보니까. 20만 돌파한다대요. 네, 구독자. 뭐 돌파했습니다 지금. 예, 예. 했습니다. 진짜 예. 명불허전입니다. 명불허전. 네. 예, 내가 듣던 바하고 그 이상입니다. 네, 다음번에도 기회 되면 꼭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또 숨겨둔 비책, 네. 사회생활 비책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강연과 글쓰기로 대중과 소통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구 없는 총선 개표 라이브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총선 속으로. 네, 4월 10일 개표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